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은 판다 푸바오가 얼마 전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런 모습을 중국의 언론이 취재까지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영 CCTV는 한국에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한국인들의 푸바오 사랑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또 관영 통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푸바오의 마지막 날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자 중국 SNS에서도 푸바오의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군요. 중국으로 간 푸바오, 새 환경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 KBS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동요, 곰 3마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남한산성 쪽에 사시니까 네. 푸바오 만나러 가기 좀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만나보셨습니까? 네. 사실 푸바오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아가지고 영상으로는 사실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사할 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라고 예상을 해서 네. 가보지는 못했는데 계속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친구 가족은 갔다가 네.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적당히 줬다가는 그냥 나가야 된대요. 네, 그렇죠. 근데 푸바오의 뒷모습만 보고 올 수밖에 없었다.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 푸바오가 매일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은데 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예인인 정도니까 그렇죠. 사생활도 없고 하니까 아마 자고 있지 않으면 네. 뒤로 뒷모습 보기 이제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뒷모습 보는 것만 네. 해도 어디입니까? 뒷모습 보고 왔다고 꼭 앞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보고 중국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푸바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통 동물을 하면 애완견에서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영상은 즐겨보는 편인데 근데 한 동영상을 정말 오래도록 마치 드라마나 연속극 네. 보듯이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푸바오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집에 이제 격리 기간이나 아니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때 정말 이제 빛처럼 다가오는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동물은 웃음이 나오지만 힐링이 되지는 않는데 푸바오는 네. 느릿느릿하고 여유가 그렇죠. 있고 네.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 철학을 아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이렇게 푸바오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한국인들의 푸바오 사랑을 중국 언론들이 취재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도 사실 팬다 자체가 국보거든요. 네. 근데 꼭 푸바오는 아니라 팬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이국 나라에서 일단 푸바오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그 시기가 마침 2020년도 우리가 네.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예. 이런 시기에 태어나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으로 모든 것을 이정표 쫓아다니면서 공개를 방송을 하니까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국보를 옆집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을 네. 받거나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영상을 공개하다 보니까 더 많은 중국인들이 푸바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푸바오에서 한국에서 인기 끈 만큼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고 있겠죠. 푸바오가 사실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송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스촨에 가면 네. 팬다들이 전문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이 있는데 스촨성의 우어롱 팬다 보호 센터 선수핑이란 기지에서 보호를 받고 네. 사실 팬다도 푸바오도 범위 한국에 생활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네, 곳으로 적응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적응하고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중국인들께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를 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분들도 정말 이제 연예인 보듯이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중국에서 이 푸바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알고 계시는 동포분들 계시면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은요.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김명화 씨가 보내오신 고향의 눈.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고향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한다. 뒷동산에도 논밭에도 집 울란에도 금년 농사 다 지은 어른들이 여유 있는 마음에도 학교 가는 애들이 천진한 마음에도 하얀 눈이 많이 내렸다 한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부모님이 축복도 가득 싣고 오빠의 사랑도 듬뿍 담고 내렸다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장강 이남이라 겨울은 따로 없고 눈은 아예 내리지 않아 이맘때면 동북으로 얼음도시 할빈으로 눈 구경 다녀온다. 어릴 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생산대에서 휴일이라 엄마는 일 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울란에 눈도 치고 히히하하 웃음꽃 피우며 눈사람도 만들고 엄마가 한솥 가득 끓여놓은 따뜻한 옥수수죽을 우리 사형제가 밥상에 사이좋게 둘러앉아 김치 오면서 금방 꺼낸 배추김치, 갓김치, 청각김치, 영채김치에 맛있게 뚝딱 한 그릇을 비우곤 했다. 그래서 내가 눈 온 날 기다리고 눈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도 가끔 하게 된다. 또한 친구 송령금이 손을 잡고 아성공원에서 소학생들처럼 즐겁게 야호! 함성을 지르면서 신나게 눈썰매 타고 눈 오토바이 타던 모습이 생각나서 나도 몰래 즐겁게 스마일. 언제 또 타보겠는지 기대된다. 고3 때 겨울이었는데 엄마가 월요일 아침에 학교로 떠나는 나한테 돌돌만 1원짜리 돈 2장을 몰래 나이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명화야, 추운데 다음에 집에 올 때는 꼭 버스를 타고 와라. 나는 그만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서 대답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 돌돌만 2원을 보배처럼 손에 땀이 나도록 꼭 쥐고 버스역까지 가면서 새롭게 자신과 약속도 하게 되었다. 엄마 길에 저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꼭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였던지 그러니까 할빈 아성에 이사 가면서 돈지갑 속에 1원짜리 지폐 2장을 넣고 다니는지 손꼽아 세어보니 30년이 다 되었다. 그동안 돈지갑을 여러 개나 바꾸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돈지갑 속에 그 2원에는 손대지 않았고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그 1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보고 만지며 엄마 온기와 사랑을 느끼면서 힐링하고 다시 분발 노력할 수 있었다. 무정한 세월은 손살같이 빨리도 흘러 고향에 다녀온 지도 어느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내년 겨울에도 고향에는 눈이 많이 오겠지? 그때면 고향에 가게 되겠는지. 그것도 참 미결이다.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한 어린 손자 손녀들 때문에. 네. 흑룡강성 할빈의 김명화 씨가 보내오셨던 고향의 눈이었습니다. 아마 창밖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할빈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북방 지역이 특별히 흑룡강성 지역은 러시아하고 변경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한온대, 일부 지역은 한온대, 그리고 한 대까지는 아니지만 겨울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눈을 어떻게 보면 뭐 수시로 이제 눈을 보고 또 어떤 말까지 했었는가 하면 눈이 오는 날에는 사실 이게 정부에서 다 눈을 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눈으로 명을 한다. 그럼 그날은 뭐 하는가 하면 네.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집 앞에 마당에 눈은 본인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도 그 자기 땅은 아니지만 공공이 땅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처리하고. 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운동장이 있고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을 네. 저희를 다 나가 하는데 전 너무 즐거웠어요. 눈 내리면 일단 맞아요. 그 오전에 그 뭐 눈 치우는 그 시간만큼은 네. 저희들 즐겁게 네네. 수다 떨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눈도 치우고 뭐 장난도 좀 하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치우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눈 치우는 게 사실 눈 내리면 굉장히 추운데 네.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땀도 땀도 나고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수다 떨고 웃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선생님 보지 않은 사이에 네. 눈싸움도 좀 하고 네. 아무래도 가족들과도 그렇습니다만은 친구들과 함께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약간 비탈진 곳에 가서 뭐 눈썰매도 타고 그렇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정말 맞아요. 추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눈이 많이 적게 내리는 편인데 이전에는 네. 정말 한방 눈이 내릴 정도로 그렇죠. 한 번 내리면 정말 온 세상에 다양한 그 섬씨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거나 눈 사람도 굉장히 네. 다양해 나오니까 눈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 어릴 때 생각하면 행복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은 아무래도 강아지들하고 애들이 좋아서 그냥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지. 어른들은 마냥 좋아하지는 네.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눈 오면 버스를 거의 뭐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걸어서 집에 가거나 네. 아니면 그날 마침 돈을 안 가져왔는데 네. 버스 탈 일이 있어요. 네. 그럼 또 누구랑 같이 이렇게 시시하하 하면서 가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근데 편지에 보니까 명화 씨가 어머니가 주신 그 이원을 계속 지갑에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갖고 있을 갖고 것 같습니다. 계시겠죠? 왜냐하면 오랫도록 이게 어떤 징표처럼 네. 사실 저희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남겨준 물건이 특별한 물건을 그렇게 비싸고 이런 물건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물건을 주는데 네. 한동안 지나다 보면 사실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읽으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저도 분명히 부모님한테서 용돈도 받고 그렇죠. 뭐 편지도 받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어디에 있겠는데 용돈은 써버린 것 같아요. 철이 없었던 것 아니 같습니다. 용돈 주시는 거는 그냥 다음에 또 주시겠지 하고 그냥 예.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원을 계속 넣고 다니시면서 그 돈을 또 보고 용기도 얻으시고 희망도 가지시고 추억의 이원입니다. 아마 그 시절이 딱 철들 들면서 네. 어머님께는 그 이원이 상당히 어려웠던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선생님은 아는 거죠. 이 이원을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쓰고 또 어머님도 그 돈이 아까워서 버스 못하는 아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서로 네. 이렇게 통한 게 있으니까. 저도 기억에 돈을 줄 때 굉장히 감동된 기억이 나는데 돌아서서 그 돈으로 맛있게 간식을 사 먹어서. 네. 보통 부모님이 고향에 계실 때는 고향에 자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고향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저는 고향에 대한 인식이 부모님이 뭐 원래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고향이다. 네. 친구가 있으니까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게 됩니다. 물론 친척들이 있는데 큰 행사 있으면 가게 되고 또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님 남으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님도 나중에 이 지역에 안 계시면 네. 더 안 가겠다. 그래서 그렇죠. 부모가 있는 곳이 네. 고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몸은 떠나 있지만 고향 생각 아마 이 편지 들으시면서 많이 하고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와 계신 동포들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신 적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있을 때는 모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뭐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 이사 가거나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을 한참 동안 떠나서 네. 이 한국 같은 곳에 오면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좀 여유가 있으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힐링하는데 그 옛날 생각 중에 항상 그 장소가 고향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특별히 명절이나 기념일 되면 네. 너무너무 고향 생각나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자기의 생일이나 이럴 때는 더없이 이제 그리워지는 곳이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할빈에 계신 김명화 씨 고향 생각하시고 또 그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의 아름다운 추억 기억하시면서 이 노래 함께 들어주세요. 이미자입니다. 고향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송수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사춘기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용서받기가 두렵고 힘든 걸 알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처지고 자괴감에 빠진다. 이 2년간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까? 용서는 받을 수 있을까? 쩍하면 부모님과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만사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공부는 안중에도 없고 노름에만 정신을 팔고 사춘기란 이런 것일까? 내가 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참말로 부끄럽기만 하다. 그 시절에 나는 마냥 자유가 좋았다. 휴일이면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들어갔다. 밤늦게까지 눈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걱정한 나머지 호되게 꾸지람을 하셨다. 그래도 나는 미안함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방으로 획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 그리고 이튿날은 전쟁이다. 아버지는 나한테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켰다. 사춘기에 들어선 나는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짜증도 났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도대체 어느 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로봇처럼 부려먹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 아닌가요? 나는 로봇이 아니라고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구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한숨과 속상한 얼굴을 외면한 채로. 다음 날 잘못을 깨닫게 되었지만 사과하기 싫었다. 용기도 없었다. 일부러 아버지가 출근한 다음에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여느 때와 같이 밥상에 놓여진 따뜻한 밥과 반찬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때의 나를 생각해보면 자괴감과 자책감이 몰려든다. 지금이라도 깨우치면 용서해 주실까? 하지만 용서를 하지 않아도 나는 꼭 노력해서 다시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개변하겠다. 나는 행동으로 증명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8학년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네. 정도죠. 2학년이 딱 사춘기가 거의 그렇죠. 절정에 달할 때 아닐까요? 제일 무섭다는 중2 사춘기.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글을 보면 이미 자기가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사춘기 때 보면 네. 화를 내고 나면 사실 그게 확 풀리는 게 아니라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죄송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시기는 이게 뭐라 할까요?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알지만 뭔가 이렇게 사죄하고 뭐 미안하다 이런 말도 못하겠고. 예. 그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상처받는 얼굴을 딱 보면 정말 마음속으로도 아프지만 네. 또 다음날 되면 또 욱하는 또 성질이 똑같은 네.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어쩌면 이제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되면서 아동에서 청년이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자기 주장도 너무 강하고 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계속 뭐 시킨 것을 따라했다면 이제는 시킨 것을 따라하는 것이 그게 맞아도 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일단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사춘기 제가 부모한테 했던 행동이랑 거꾸로 또 저희 아이가 네. 사춘기 잠깐에 왔는데 그 행동을 보면 부모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청년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성숙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는 항상 보면 아이만 사실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께서는 사실 알아요. 애가 사춘기 왔다. 그런데 그렇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갑자기 얘가 욱한 성질이 올라오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통 욱하면 얘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러면서 그렇죠. 본인도 같이 화를 내게 되잖아요.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주장 강조하기 위해서 더 욱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사춘기 때 아이를 또 자극하는 사람도 제일 가까운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사춘기에 접어들면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맞아요.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그 시기만 욱할 때 일단 같이 욱하는 건 한 3초 정도만 네. 잠깐만 참아주면 사실 별거 아닌데 이제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해서 내 목소리가 더 올라가면 그래서 어머님끼리 네. 엄마끼리 이제 모여서 같이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도 그러니까요. 있고 이렇게 같이 참아야죠. 예. 그런 청소년들을 볼 때 부모님들과 주변의 어른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네. 이게 성인이란 나도 돌을 한번 닦았던 느낌. 그리고 그 과정에 아이가 부모하고 타협이 잘 되면 네. 굉장히 감사하고 이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시기에 만약 누구 한 사람이 이겼다. 한 사람이 정말 협의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졌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식을 이기면 부모가 자식을 이기게 되면 잃어버려요. 네, 자식이 약간 삐뚤어 나갈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자신 없는 그런 청년기를 맞게 된다 그래요. 그게 그렇기도 하고 또 중요한 얘기를 자기가 어려운 얘기를 부모한테는 네. 일단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합니다.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사춘기 다 겪어서 지났네 하는데 사실은 나랑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이 사춘기구나 하면은 어머니께서도 사춘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춘기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춘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이해하는 것도 사실 본인이 또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되니까 아파요.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지금 혹시 내가 사춘기가 아닌가? 사춘기인가? 하는 우리 수연 학생처럼 그런 거를 겪고 있는 친구. 수연이는 그나마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 친구도 진짜 대단한데 네. 그 아버님은 사실 사춘기 때 아이랑 이제 이런 행동하면 뭔가 훈계를 하고 싶은데 따뜻한 밥상에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해하는 이 모습이 이 아이로 하여금 미안하게 하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다음엔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을 보실 때는 너도 힘들구나 하면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사춘기 되는 아이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성인이 네. 됐다는 인정해주고 정말 이 친구를 하여금 내가 너희 친구가 될 거라는 이 준비가 되면 네. 제가 봤을 때 그 사춘기 잠깐 욱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죠. 지나고 나면 친해집니다. 네. 녹색지대가 불러주는 사춘기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욱 통신원이 대홍수가 발생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 지역을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대홍수가 발생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는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 현장 취재를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상황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은요, 광활한 카자흐스탄 대초원에 눈이 녹으면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요. 현장을 막상 가보니까 정말 피해 상황이 심각했고 또 반면에 모든 주민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서는 열기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카자흐스탄 홍수는요, 지난 3월 말 북부 코스타나의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을 시작으로 북동부의 악수아트 지역 그리고 또 서부의 악토베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해서 약 16,000명의 수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악토베 주의 에크페탈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꿀사르 지역도 한 90%가 물에 잠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탱그리 뉴스 등 현지 매체들은요, 이번 홍수는 30년 만에 중앙아시아 국가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네. 이 홍수가 아직도 최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겨울 이제 예년에 비해 많이 내린 눈이 봄이 되면서 이제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물과 또 호수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는 북서부 지역의 수위는 감소 추세인 반면에 이제 중부 그리고 동부 및 북부에서는 강의 수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정부 당국과 이제 수해 지역 주민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부는 홍수 피해가 심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북부와 북동부 5개 지역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을 하고 네. 도로가 유실되어 고립된 마을이 50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제 그만 피해가 좀 적고 수해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재민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군요. 수재민을 돕는데 고려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중앙상무위원회는요,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저도 중앙상무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수해 지역의 고려인협회 지부장들로부터 온라인으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그리고 발전기, 불도저, 포크레인 등 수해 복구 장비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카장무스 그리고 신라인 등 우리 고려인이 이끄는 그 기업들은 이미 한화로 각각 한 20여 원 그리고 6천만 원 이렇게 수저연금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신 안드레이 회장과 또 신 브로인슬라브 직전 회장은 수재민들이 당장 먹고 입을 생필품을 실은 대형 트럭들을 카자흐스탄 북서부 아티라우 지역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네. 이 원래 중앙아시아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홍수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문제는 비가 안 내린다가 아니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거든요. 네. 비가 내리긴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중앙아시아는 이제 건조한 대륙성 기후대에 속해 있습니다. 평균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0mm, 연 강수량입니다. 한 100mm에서는 500mm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 남해안 지방에 하루에 내리는 비의 양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는 홍수라는 단어하고 중앙아시아는 좀 원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매년 해마다 봄이 되면 겨울에 내린 눈이 녹아서 홍수 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이 바로 또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적설량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강추위가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북부와 러시아 국경 지역, 즉 이제 이 남시베리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이 올 봄에 급격히 또 기온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차 홍수가 예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베리아에서부터 이제 카자흐스탄 북서부 지역을 거쳐서 카스피해로 유입되는 우랄강이 있는데요. 이 네. 우랄강의 경우에는 이미 강둑이 무너져서 1차 홍수를 맞았습니다. 그 눈 아래에 있던 얼음까지 이제는 지금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수위와 또 주변 호수의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랄강 하류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최대의 석유 도시 아티라우 같은 경우에는요, 유일한 대책이 강둑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약 215km 정도 되는 우랄강 강둑을 도시를 관통하는 이 강둑을 한 200여 킬로미터 강둑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떡볶이 요리 교실을 열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네요. 네, 일정 여성사갈림시 한인회에서 떡볶이 요리교실 진행되었는데요. 한류 영향으로 사할린에서도 한식이 인기가 많고 한민족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올해 2월에 요리교실을 열렸거든요. 이미 깐스에 왕 만두는 2회, 떡볶이는 3회째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젊은이가 많고 부부도 적지 않은데 떡볶이 같은 경우에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리교실 공간이 별로 크지 않아서 한 번에 15명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유즈갈림시 한인회 운영위 위원님 최금순 씨 그리고 동회 부회장인 유경식 씨가 요리교실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요리교실 진행은 최금순 위원이 맡았고요. 요리교실은 한 달에 2번 토요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봄나물 무치기, 묵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의 떡볶이 요리 교실 소식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떡볶이 요리 교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류 영향으로 사할린에서도 한식이 인기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한민족 요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요리 교실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군요. 수강생 중에는 젊은이들이 많고요. 부부도 적지 않은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요리 교실은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봄나물이나 묵 등을 만들 예정이라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최대리 네? 오늘 이거 얼마야? 예? 아니 뭐야 이거 아직 측정 안 했어? 아니 저 점심 먹고 하려고. 아니 지금 밥이 중요해? 이것부터 해놨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중으로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누가? 부장님이 어제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거는 전체 통계를 말하는 거고. 그래요? 저 밖에 봐, 저 비 오고 있잖아. 비 오는 날이면 이거를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야지 그 일기예보를 그래요?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라고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아니 뭐 한두 달 먹으러 어디 있냐? 뭐 밥을 일일이 떠먹여줘야 돼? 그럼 잠시 일어나. 진짜. 잠시만요. 어디가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야?
저 이것 재러 가는데요. 이걸 재려면 기상청 마당으로 가야지. 뭐 지금 네 자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디지털 이걸로 보려고요. 기계를 어떻게 믿고 이걸 디지털로 그냥. 아 디지털 이게 얼마나 정확한데요. 아니요, 이거는 눈으로 해야 정확해요. 요즘엔 기계가 더 정확해요.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게 포구가 쏟아져도 이렇게 마당에 나와가지고. 가서 직접 잴게요. 그렇지. 지금 갑니다. 가요. 그래요. 네. 가야지. 그만하세요. 부장님이 나 때는 얘기를 하려고 하자 최 대리가 바로 이걸 재러 가네요. 그러게요. 여기서도 세대차가 나네요. 네, 이것은 그릇의 넓이가 달라도 일정 시간 동안 비가 고인 깊이는 똑같은 점을 이용해서 비의 양을 측정하는데요. 빗물이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추구대는 이것의 일정한 높이로 올려놓기 위해 받치던 돌로 바닥에 튄 빗물이 들어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선 세종 때의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에서는 1639년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가스텔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강우량을 관측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1658년부터 영국에서는 1677년부터 관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442년부터 이것으로 강우량을 측정했으니 이탈리아보다 약 200년이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비가 온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강우량 측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측은지심, 2번, 측천무후, 3번. 측우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것이 있어서요. 이것을 직접 본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직접 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이것을 설치해서 강우량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기상청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돼 있죠.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통해서 강우량을 알 수가 있었고 농사를 지을 시기를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고요.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하늘의 상태를 예측하는 역할도 했다고 하는군요.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는 이것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에 관한 추억이나 또는 비, 농사에 관한 추억도 많으실 거예요. 행복의 채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의 채통에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세요. 또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으로 간 작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려인 작가들이 왜 북한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고려인 개인 작가들이 원해서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예, 당시에 뭐 그 개인이 원한다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전혀 다른 나라였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소련이 1945년에 한반도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뒤에 그때 북한의 소련식의 위성국가 그런 소련식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북한의 수뇌부들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에 살던 고려인 우리말을 하는 고려인 지식인들
지식인들을 순차적으로 약 42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각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국가의 기초를 닦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고려인, 문인, 예술인, 작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은 주로 문예총 그러니까 조선문인예술인 총동맹 문예총 그쪽에서 뭐 작가로 활동하거나 안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 어문학과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언론 분야에서 신문 기자 주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문인으로서 자기들의 역할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려인 작가들이 소련 정부에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그 분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 북한에 가지 않고 소련에 남아있는 작가들도 있었겠네요. 당연히 남아있는 작가들이 더 많았죠. 네. 네. 그 당시에 고려인 일세 작가들은 정말 우리가 손에 꼽기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활동을 했는데 예. 많든 적든 크든 적든 나름대로 활동한 작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으로 들어간 작가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당시에 이 소련 지역에 이 중앙아시아에 남아서 활동하던 작가들은 의외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김준이나 김기철 이런 분들은 김준, 김기철 또 강태수 이런 작가들은 사실 고려인 1세대 작가 중에 3대 작가 중에 한 명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구사했던 작가들이죠. 그 외에도 한상욱이나 김종세, 조정봉 또 차원철, 김정선, 리상이 사실 이름을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남아서 이분들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글 문학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글 신문인 레닌기치 문예 페이지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언제 시작됐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사실은 네. 1938년 5월 15일에 강제주 이듬해 이 레닌기치라는 이름 신문이 전에 강주 이주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신문 선봉신문 네. 그 신문의 활자와 활자 주족이 그리고 그때 일했던 직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창간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선봉신문의 연장선에 있는 신문인데 예. 선봉신문이 강제주 이전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1933년 10월 3일에 문예 페이지를 개설을 합니다. 그 전에도 작품은 투고를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문예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격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페이지에 오직 이 문학작품만 싣고 평가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강제주 이후에 막 창간했을 당시에는 신문 지면이 워낙 적고 또 당시에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혹독한 탄압을 받던 시기라 이 작품을 간간히 투고는 했어도 문예 페이지를 바로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죠. 그런데 네. 이것도 한 1, 2년 지나가지고는 슬그머니 문예 페이지란 이름으로 이제 지면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신문사에서 1940년 무렵부터는 이 당국에 우리 신문의 지위를 높여주고 지면을 늘려달라고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그 발행 부수도 늘고 발행 횟수도 늘고 지면의 크기도 커지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문예 페이지를 정착시켜서 그 뒤로 많은 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그곳에 해결하면서 우리 한글 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문예 페이지가 다시 활성화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아무래도 당시에 연해주에서 막 한글 문학이 꽃 피고 이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창작 능력을 뽐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막 그 활성화되던 시점에 강제주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내면적인 욕구가 이렇게 그래도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분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제주 이후에 한 2, 3년간 정치적으로 너무 혹독한 시련을 겪고 또 하나는 강제주 대전의 첫해 그 12월 늦 겨울에 그 유명한 작가 강태수 네. 이분이 밭가는 아씨에게라는 이 벽신문을 게재한 것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피살 사건을 일으켜서 혹독한 탄압을 받아서 굉장히 위축되기는 했지만 당시 이 젊은 작가들이 의욕에 넘쳐서 작품 활동을 꼭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슬그머니 눈치를 보면서 지면도 확대되고 하니까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당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순수한
자기가 진정 쓰고 싶은 작품 한두 편을 내기 위해서 체제와 스탈린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작품들을 억지로 몇 편들을 더 써서 내고 이런 작품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순수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40년대 이후에는 시대가 더 좋아져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작품들이 실리게 된 거죠. 예. 고려인 작가들이 그럼 주로 어떤 작품을 문예 페이지에 실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의 이 정치 사회 체제, 네. 고려인들은 강제주당했고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겉으로는 스탈린식의 또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 더 잘 보여야 됐기 때문에 네.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작품들을 또 많이 실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슬쩍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곳의 생활에 대한 어떤 평안함 그리고 또 사랑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자연, 풍경 여러 가지 이 주제를 해가지고 작품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낭만적인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2차 대전 전쟁 중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용사에 대한 찬양이나 또는 다시 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또 이런 작품도 또 많이 내게 됩니다. 예. 문예 페이지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어쩌면 독자들에게 반응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시에 그랬죠. 네. 제가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작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작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많은 분들이 이 1세대들이 이 의욕이 있어서 작품을 쓰고 싶어 했죠. 그래서 대신에 쓰지 못하고 이 신문에 채택되지 못한 이런 그 작가들이나 또 의욕이 있던 분들은 이 신문에 실린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 이 학수고대 그 신문이 나오는 날을 기다렸죠. 그래서 독자들의 저변이 이렇게 넓게 있었기 때문에 또 작품들이 투고가 되고 평가를 받고 작가들은 이 의욕을 가지고 그만큼 많이 실을 수가 있었죠. 네. 자, 그렇다면은 고려인 문학에 그 레닌 기치의 문예 페이지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강제주 이전에는 사화집, 작품집이라 하죠. 네. 당시에는 작품집도 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이 발표할 매체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결집력이나 응집력은 더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 매체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절박감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강제주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에 흩어지면서 유일하게 모국어 신문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작가들이 네.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어려운 눈치를 봐가면서도 역량을 집중해서 이 작품을 싣고 싶어 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내면적인 어떤 일체감, 절박감 이것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변은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는 정적으로는 더 깊은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이 고려인 문학이 한글 문학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레닌 기치 문예 페이지가 활성화된 계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명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